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공백키 암호 알고리즘 하나인 RSA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SA 암호 시스템을 먼저 소개한 이후에 이 RSA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 수학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S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그리고 이 RSA에 대한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RSA 암호 시스템은 1977년도에 MIT의 이 세 사람,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 이 첫 글자를 각각 따서 RSA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영단어들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안자의 이름을 세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이 RSA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이전 시간에 이 현대 암호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수학 문제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티저 팩토라이제이션, 그 소인수 분해 문제, 그리고 디스크릿 로가리즘 파워블럼, DLP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RSA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대칭 암호 시스템 중 하나로 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키 길이가 매우 큽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현하거나 할 때 이 처리 시간도 오래 들고 구현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 짧은 키 길이를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암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RSA를 사용해서는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RSA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수학적 지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볼 것은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거는 Chinese Remainder Theorem, 줄여서 CRT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GN 상에서의 원소를 이때 N이 이렇게 두 소수의 곱, 그러니까 P하고 Q 모두 소수입니다.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GN 상에서의 원소나 연산을 GP하고 GQ 상에서의 원소의 이 순서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를 여기서 정의된 거를 요 GP야 GQ 두 개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어서 여기에서의 원소로 대응이 되고 마찬가지로 연산도 대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A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은 PQ에서 PQ가 3하고 T를 때 그러면 G21 이거는 0, 1 해서 20가지의 숫자로 나눠져 있죠. 0부터 20가지의 숫자들 중에 하나가 되고 근데 이거를 G3과 G7로 그러면 얘는 0, 1, 2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가 얘는 0부터 6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대응되냐면 13은 요 G3에서는 숫자 0, 1, 2밖에 없으니까 3으로 나머지인 1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G7로 나눈 나머지인 6으로 대응이 됩니다. 일단 G21 내에 있는 숫자 13은 이 G3에서 1과 G7에서의 6 이거 두 개를 묶어서 1,6 이렇게 묶어서 순서쌍을 만들면 이 13은 얘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과 대응되는 쌍은 요 16밖에 없고 반대로 16과 대응되는 G21 상에서의 숫자는 요 13밖에 없게 됩니다. 서로 1대1로 대응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3을 1,6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13 곱하기 2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G21 상에서 13 곱하기 2를 하면 26이죠. 근데 지금 21보다 작은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면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 영역
21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13은 1,6으로 대응된다고 했었죠. 각각에 대해서 2를 곱해보는 것입니다. 2를 곱하면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6 곱하기 2 하면 11이기 때문에 7로 나누면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1,6은 20 곱하면은 2,5가 됩니다. 그럼 이게 아까 이 5하고 다시 대응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5를 살펴보면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고 7로 나눈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13은 1,6으로 대응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이렇게 대응이 되고 13에다가 이 13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1,6에서 이게 각각 곱하기 2를 해도 2를 하면 2,5가 되는데 얘도 다시 이 5하고 서로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산을 하는 것은 지금 얘로 대응을 시킨 다음에 연산을 해서 다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서는 숫자가 0에서 20의 숫자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2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얘는 0에서 6 가지고 숫자를 연산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연산을 해야 돼. 지금 곱하기 연산을 두 번 하긴 하지만 숫자의 그 범위가 이쪽 하나 쓸 때보다 얘네들은 숫자 범위가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 계산 복잡도가 크게 낮아진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하는 거는 숫자가 0에서 20 사이의 숫자들을 가지고 하지만 얘는 각각 0에서 2, 얘는 0에서 7.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들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5에다가 20을 서로 더하면 25가 되기 때문에 그걸 21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근데 이 5는 2,5하고 대응이 되고 요 20은 3으로 나누면 18을 빼면 2가 되죠. 그리고 7로 나누면 14를 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20은 20,6으로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더해보면 2 더하기 2는 4라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5 더하기 6을 해서 11을 7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근데 이 1,4는 다시 이 4하고 대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더해도 이게 나오고 여기 더하면 이게 나오고 근데 각각이 다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얘가 합성수고 이렇게 3 곱하기 7 이와 같은 합성수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요 영역에서 연산을 하는 것 대신에 얘 인자들로 구성된 요 내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되돌려도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 CRT를 이용해서 어느 이 집합 내에 있는 이 원소들 중에서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는 원소의 개수를 추측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애시로 여기 5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5라서 2,5하고 대응이 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3이라서 7이 14 빼면 3이라서 2,3으로 대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자, 근데 이 둘을 곱하면 85예요. 자, 84를 빼면 1이 남죠. 그래서 이 둘은 곱하면 서로 곱하면 1이 되는 숫자, 즉 서로 여건 관계예요. 그러니까 5의 여건은 21, 모두 21. 이거는 21은 에 대한 여건은 5, 모두 21.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1이 되는, 즉 5 곱하기 21은 1, 모두 21 관계에 있는데 자, 이쪽
얘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RT를 이용해서 자, 요 두 영역에서도 한번 곱셈을 해보면 2 곱하기 2는 이 둘을 서로 곱하면 2 곱하기 2는 4가 돼서 3으로 나누면 1이 되고 5하고 3을 곱하면 14죠. 15죠. 그래서 14를 빼면 1이 돼요. 그래서 요 1은 1,1하고 대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역언을 갖는 숫자들은 곱해서 여기서 1이 나오면 여기서도 서로 곱하면 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을 빼면 1이 남죠. 근데 7을 빼면 0이 남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으로 대응이 되죠. 근데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해도 여기다가는 1이 곱해서 1을 곱하면 1이 나오겠죠. 근데 이쪽에 0에는 어떤 숫자를 곱해도 1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0 곱하기 무슨 숫자를 하면 무조건 0이에요. 따라서 7은 역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이 영역에서는 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7 말고 14 이런 것도 3으로 나누면 2, 7로 나누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도 보면 이쪽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숫자를 곱하든 무조건 0이에요. 1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숫자 말고도 뭐 15, 15도 3으로 나누면 0이죠. 7로 나누면 1이에요. 이때는 여기가 0이 돼서 여기를 곱해서 결과 1로 만드는 숫자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쪽에 0이 생기든 이쪽에 0이 생기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이 3의 배수나 7의 배수인 경우에 0, 여기 0이 생기거나 여기 0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역언이 생기는 숫자는 20이라고 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 즉 서로소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21은 3 곱하기 7이죠. 근데 5는 그냥 5죠. 둘은 서로 이 최대 공약수가 그냥 1이에요. 17도 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소인 숫자들만 역언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서로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 이 G21 상의 임의 원소 X가 있을 때 X는 여기 있는 이 G3은 012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G7은 0부터 6까지 원소가 있는데 이 0은 배회하고 X는 여기에는 1 또는 2로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1부터 6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은 제외하고 매핑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가짓수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0을 제외했으니까 3 빼기 1 해서 두 가지고 여기서는 0을 제외하고 1부터 6 그러니까 7에서 빼기 1을 해서 6, 6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0이 되지 않도록 매핑 가능한 가짓수는 그러니까 3 빼기 1을 한 2랑 이 7 빼기 1을 한 6의 곱인 12개가 돼요. 자, 이걸 일반화해서 20을 대신에 그러니까 n은 pq 꽂을 때 이 Gn에서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요 순서상으로 매핑 가능한 가짓수는 p 빼기 1, q 빼기 1의 곱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스타 표시는 0을 제외한 원소들이라고 했었어요. P는 0부터 P-1까지고 이렇게 스타 이게 좀 정확한 이름은 아스테리크죠. 이 아스테리크가 붙으면 0은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을 제외한 원소들로 매핑이 되니까 0이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P-1, Q-1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PQ 두 소수의 곱인데 만약에 N이 P, Q, R 이렇게 세 개다. 그러면 요 GN에서 N과 서로소인 원소의 개수는 P-1,
Q-1에다가 R-1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선 RSA는 PQ의 곱으로 이루어진 N이라고 하는 값을 이따 뒤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요 N과 서로 이루는 얘 내에서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서로소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소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숫자들로 매핑이 되고 0이 아닌 이 숫자들로 매핑이 되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곱했을 때 여기 내에서도 1이 되고 여기 내에서도 1이 되는 숫자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얘네들은 여건을 가져주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소, 이 원소의 개수도 되지만 여건을 갖는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는 원소의 개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서 살펴본 요 Gn에서 N가 서로소가 되는 원소의 개수, 요 P-1, Q-1, 이거는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의 phi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phi m은 m과 서로수인 Gm에서의 원소의 개수예요. 만약에 이 m이 그냥 소수 p였어요. p면은 그냥 phi p는 p-1이 되고 요 phi m에서 m이 pq였으면 앞서 살펴봤던 요 p-1, q-1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요 m이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단순히 PQ의 곱이 아니라 숫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승이 또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phi m을 일반화시키면 이러한 수식으로도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시고 우리는 요 공개케 암호 시스템을 하다 보면 주로 요 두 수식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P와 서로수인 P 상에서의 원소의 개수는 0만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P만 쓸개가 있고 그다음 M과 서로소인 이 GM 상에서의 원소의 개수는 P-1, Q-1에 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P-1, Q-1이냐? 왜냐면 M이 GP와 GQ 이렇게 매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0제하고 여기서 0제외한 원소들로 매핑돼야 되기 때문에 0제외하면 P-1 쓸개 Q-1 쓸개이기 때문에 P-1 곱하기 Q-1 1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오일러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GCD M A는 1인 A에 대해서 이 수식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여기서 GCD는 Greatest Common Divisor의 약자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 M과 A의 최대 공약수를 뜻하고 요 오른쪽에 보면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M과 A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서로소의 정의예요. 서로소는 두 수가 약수로 1만 갖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M과 서로소인 A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A에 대해서 앞서 배운 요 phi 함수, 요 A에 대해서 phi m승을 하면 결과가 M으로 나눴을 때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일러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M이 그냥 P일 때 이때는 phi m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P-1이라고 했죠. 0만 제하면 돼요. 그래서 P-1, 그래서 A의 P-1승은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예시로 P가 11일 때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1부터 10을 이렇게 A라고 했을 때 제곱하고 3승하고 4승하고 이렇게 해보면 10승 했을 때 모두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0을 제외한 원소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2를 뽑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2로 각각 다 각 원소에 대해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 2, 4, 6, 8, 10 나오고
6 곱하기 2 하면 12인데 11로 나누니까 다시 1. 여기는 4, 5, 7, 9 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얘로 이루어진 집합과 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으면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붉은색 부분은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있죠. 이 주황색 부분은 여기다가 곱하기 2씩 한 값인 2, 4, 6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음 곱하기 2 한 값이 20인데 사실상 이게 9로 돼 있죠. 자,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0까지 곱한 숫자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은 2로 묶으면 2 곱하기 1 이거랑 2 곱하기 2 해서 2 곱하기 10을 한 숫자들이죠. 따라서 이건 정리하면 2의 10승에다가 다시 1 곱하기 2 곱하기 10까지 곱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결과적으로 이 G11 내에서 숫자를 정의하게 되면 요 집합과 요 집합은 서로 같아요. 모두 11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집합은 같아요.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은 서로 같아져야 돼요. 지금 보면 2에서 10, 1에서 9에서 결과적으로 요 주황색 집합은 빨간색 집합과 같기 때문에 이 각 집합 내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곱한 값이 이 두 수식은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근데 보면 1부터 10까지의 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나눠주면 왼쪽은 1만 남고 오른쪽은 2의 10승만 남아요. 따라서 1은 2의 10승 이렇게만 적으면 수식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모두 11을 하고 있을 때 2의 10승은 1이 된다라는 게 성립을 하게 돼요. 지금 2를 선택을 해서 2로 다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2가 아니라 3을 선택해서 4, 30 곱하고 그때는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만약에 4를 선택했으면 40 곱해서 똑같이 또 반복해보면 이게 3 대신 여기가 4가 되겠죠. 따라서 임의 원소 A를 곱해서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떤 원수든 이게 10승은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0은 어떻게 얻어졌냐면 11에서 빼기 1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P일 때 여기는 P-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P-1승은 모두 P했을 때 결과가 1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M이 그냥 P가 아니라 두 소수의 곱 PQ일 때에는 이걸 또 phi M에 해당하는 P-1, Q-1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수식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M이 P면은 phi M은 P-1, M이 P-Q면 요 phi M은 P-1, Q-1. 이거는 CRT로도 다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A에 P-1, Q-1이 있으면 이거를 P-1승은 묻고 그 다음에 Q-1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모두 P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P를 하면 자, 요것 때문에 요 앞에 얘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 1은 몇 승을 하든 1이에요. 따라서 얘를 모두 P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지수수 연산을 하는데 P로 나눠서 나머지만 취하면서 지수수 연산을 하면 결과는 1이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Q만 쓸승을 묶어서 모두 Q를 하게 되면 이 P 대신 이게 Q로 바뀐 거죠. 그럼 이 앞부분이 또 1이 돼요. 따라서 그거를 P만 쓸승하면 1이 돼요. 따라서 얘는 이 P와 GQ로 CRT용을 해서 매핑을 하면 이쪽에 GP상에서 1, GQ상에서 1로 매핑이 돼요. 즉 얘는 1,1로 매핑이 돼요. 1,1과 매핑이 되는 이쪽 수는 또 1밖에 없어요. 따라서 A의 P-1승, Q-1승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이 RSA 알고리즘의 배경이 되는 암호 수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RSA 알고리즘 생성하는 과정, 공개키쌍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공개키쌍 중에서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와 개인키를 이용한 복화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 생성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생성 과정에 의해서 공개키 쌍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공개키 쌍이란 요 PUK 그리고 PRK, 퍼블릭 키라서 PUK, 프라이빗 키라서 PRK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 PUK인 N2와 PRK인 D를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소수 PQ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랜덤한 소수 PQ를 선택을 하고, 자, 이로부터 이 두 소수를 곱해서 N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P-1과 Q-1을 곱해서 phi N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hi N보다 작은 숫자를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요 2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선택된 2는 요 phi N과 GCD가 1, 즉 서로소 관계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서로소인 2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역수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역수를 구한 것이 이때 나누는 숫자는 phi n이에요. 이때 구해진 역수 D가 바로 개인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요 n과 그리고 2는 그 랜덤하게 선택한 거죠. 이 두 개를 묶어서 퍼블릭 키, 이 D는 프라이빗 키가 됩니다. 이때 D 대신에 D를 그냥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PQ를 그냥 개인키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는 E만 알고 PQ만 알면 P-1, Q-1를 계산을 해서 2로부터 D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 정보는 D, T, Q고 PQ는 그냥 저장하지 않고 D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D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PQ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PQ만 쓰는 거는 뒤에 가서 CRT를 이용한 RSA 계산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때 PQ가 선택된 두 소수인 이 PQ는 매우 커야 됩니다. 충분히 커야지 N으로부터 PQ 값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공격자가 N은 공개되는 값이죠. N으로부터 PQ 값을 분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P-, Q-를 계산을 해서 phi n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phi n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면 2도 공개된 값이기 때문에 공개키의 일부죠. 공개된 값이기 때문에 이 phi n과 2를 이용해서 개인키인 D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RSA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Q가 충분히 커야 N으로부터 PQ 값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 2는 어차피 공개되는 값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비밀 정보는 충분히 이 공간이 커야 그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지는데 2는 어차피 공개되는 공개키 일부이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는 보통 3등의 작은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연산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요 암호화 복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개키는 N이었고 개인키는 D 또는 PQ라고 설명을 한 바 있어요. 암호화 과정은 평문 X를 암호할 때에는 요 공개키를 사용을 해서 인크립션 수행이 되고 이 수식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요 평문 X를 공개키 중에 2 있죠? 이 2로 지수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듈러스로 n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듈러스 n에 대해서 지수 연산을 하는 것이 암호하고 복호화는
자, 이렇게 해서 암호에서 얻어진 이 암호문이 y일 때 이 y를 개인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하게 되는데 이 수식도 보면 그냥 똑같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n으로 나눠서 나머지만 취하는 지수 연산입니다. 다만 사용되는 이 지수값만 아까는 공백키의 일부인 2가 사용됐는데 이때는 개인 키인 d를 이용해서 지수승한다는 것이 차이 날 뿐입니다. 즉 사용되는 키값, 지수 부분만 달라질 뿐이지 암호화 연산이나 복화 연산은 그냥 둘 다 모듈로 익스포넨시에이션, 즉 n으로 나눠서 나머지만 취하는 지수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 자체는 수식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암호화 결과인 y를 다시 복호하면 다시 x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 수식이 다시 x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y의 지승이죠. y는 뭐예요? 2승이죠. 따라서 y의 지승은 뭐랑 같냐면 x의 2d승과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운 오일러 함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의 phi n승 한 값은 1과 같죠? 모두 n에 대해서 1과 같아요. 만약에 얘가 3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a의 3승은 1이 되는 거죠. 근데 a의 7승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a의 7 빼기 3 빼기 3을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가 그냥 모두 3을 해도 돼요. 왜냐면 a의 7승은 1 더하기 3 더하기 3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a의 1승 곱하기 a의 3승의 제곱이 되죠. a의 3승이 1이면 얘는 없어져서 그냥 a만 남죠. a의 1승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1은 어떻게 됐냐면 이 t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취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x의 phi n승을 하면 1이 돼요. 모두 n에 대해서. 따라서 여기가 2d승인데 이 d승을 모두 파이 n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x의 지수승을 해줘도 상관이 없게 되죠. 근데 앞서 d를 어떻게 구했냐면 2의 마이너스 1승 모두 파이 n으로 구했어요. 따라서 2d를 서로 곱하면 1이에요. 모두 파이 n에 대해서 1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그냥 1이 돼요. 결과적으로 x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암호화 복화하는 요 수식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그냥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을 하면 되고 이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은 그냥 모듈러 곱을 반복하는 걸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은 매우 간단한데 여기서 사용되는 x나 y나 요 d나 n 값들은 사실 크기가 매우 커요. 보통 1000비트 이상을 지금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식은 간단하지만 이 크기가 문제예요. 너무 많은 크기를 다루기, 너무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계산량도 매우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키 생성 암호화 복화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앨리스가 어떤 데이터, 지금은 4로 주어졌어요. 이 4를 암호화해서 밥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밥이 먼저 키 생성을 해야 돼요. 자, P는 3, Q는 1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때 N은 P2라서 3이 되고, Y에는 3 빼기 1 해서 여기가 2, 11 빼기 1 해서 여기가 10, 그래서 두 개 곱인 20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이 값은 3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 2로부터 역수인 7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이 역언을 구하는 과정은 복잡한데 우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3 곱하기 7 하면 21이죠. 이거를 모두 phi n 하면 그렇죠. 모두 20 하면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키 N33과 이 3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럼 앨리스는 이걸 받아서 지금 메시지가 4예요. 그럼 4를 2승, 즉 3승을 하고 그럼 요거는 60타가 돼요. 그럼 60타를 33을 나누면 31. 그럼 요 31을 암호문을 보내게 되죠. 그럼 받으면 밥은 이걸 받아서 개인기 D, 즉 7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31을 7승한 다음에 33을 나누면 4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빠르게 계산하면 31은 마이너스 2가 같아요. 모두 33. 이 영역에서는 이 두 숫자는 같은 숫자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7승하면 마이너스 100이죠. 8이 나오고 여기서 33을 충분히 여러분들 더해보면 33의 4배가 130이니까 이걸 더해보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x4 평문 4값 평문을 나타내는 x인 4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yd가 왜 다시 x가 나오는지를 숫자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yd는 x의 2d 값인데 지금 2하고 d에 대한 곱치 지금 3하고 7이니까 1이죠. 근데 이거는 x 곱하기 x의 20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x의 20은 여기가 phi n과 같기 때문에 1로 그냥 모두 n에 대해서는 1이 돼요. 20이 phi n이라서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에요. 즉 여기가 1이 돼서 x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인 4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또 살펴본 이 RS의 암호화 복화의 기본적인 연산은 주요한 연산은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인데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x의 h승을 하는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y에다가 우선 x 값을 넣어놔요. 넣어놓은 다음에 이 y 있는 값을 계속 제곱하고 그 다음에 지수 h의 각 비트의 값에 따라서 h가 i번째 이 빛을 나타내요. 이 빛이 1일 때만 x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 스퀘어링은 항상 하고 x를 곱하는 거는 값이 1일 때만 하는 것이 바로 1일 때만 곱하죠. 곱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프트, 라이트, 바이너리 메소드예요. 알고리즘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h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x에 26승을 할 거예요. 이 26, 이게 h인데 요거의 각 비트들을 hi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 26은 11010이라서 이거를 11010 사례대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i는 4부터 0까지 그래서 요 맨 아래에 있는 빛의 번호가 0이고 1씩 이렇게 증가하도록 나타낸 거예요. h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h0 그 다음에 h1 가서 ht-1 맨 앞은 1로 좀 고정을 시켰어요.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y에는 우선 x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1은 지나가고 두 번째 비트부터 봐서 이 부분만 봐서 자 여기 값에 우선 상관없이 우선 제곱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예요. 얘가 1이면 곱하기 x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근데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 1일 때에는 x를 또 곱해줘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여기가 0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 봤을 때 1이죠. 이진수 1, 1은 3이에요. 그럼 여기에 x의 3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110이죠. 110은 6이에요. 그럼 6승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 1101은 1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26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방법은 H 26이 11010일 때 왼쪽으로에서부터 하나씩 한 비트씩 관찰을 해요. 한 비트씩 관찰을 해서 제곱은 무조건 하고 1일 때에만 곱셈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HI에 상관없이 제곱은 무조건 하고 스퀘어링은 무조건 하고 H 요 각 비트가 1일 때에만 이렇게 곱셈, 멀티플라이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요 H를 지수값을 이진수로 나타내서 하나씩 보기 때문에 바이너리 메소드라고 부르게 돼요. 만약에 H가 T빗이면 지금 5빗인 경우에는 제곱을 몇 번 했죠? 5번 했죠. 곱셈은 1010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 1010은 이 지수가 랜덤하다고 보면 1010의 비중은 반반이겠죠? 그래서 제곱은 T빗일 때 제곱은 T-1번을 하게 되고 곱셈은 이 T-C를 2로 나눈 것만큼 하게 되죠. 지금 이게 5빗이니까 제곱은 4번, 곱셈은 지금 딱 10이 반반이니까 2번 한 것처럼 T빗에 대해서는 제곱은 T-1번, 곱셈은 그에 대한 2분의 1번만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러한 가정을 수행을 하면 이 컴퓨터 등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곱하고 곱셈은 제곱도 어떻게 보면 곱셈의 일부이긴 하지만 같은 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하는 전력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자는 이 전력 소모량을 분석을 해서 곱셈이 지금 수행이 됐다, 되지 않았다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링 S, 곱셈을 멀티플라이 M으로 나타내면 이 전력량을 봐서 S 다음에 바로 S가 되고 그 다음에 M하고 S, S, M 이렇게 수행이 됐네. 그러면 여기는 스퀘어링만 됐으니까 0이고 여기는 멀티플리케이션도 수행했으니까 1이고 여기는 스퀘어링만 수행됐으니까 0, 여기는 멀티플리케이션도 같이 수행됐으니까 1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값 H값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러한 공격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암호화 복화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듈 엑스포넨시에이션이 주요 연산이지만 이 P 생성에서는 소수 PQ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산이에요. 이 RS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PQ 값을 큰 값을 생성을 해야 되고 보통 1024빗 PQ를 곱해서 2048빗 N을 생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소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이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랜덤한 소수를 생성하는 이 RNG를 통해서 소수값 P를 생성을 하게 돼요. 이때 이 P는 아직은 소수가 아니에요. 후보값이에요. 후보값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P에 대해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 후 통과하면 P는 소수다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랜덤하게 선택된 P가 소수가 아니다. 즉 합성수다. 그러면 새로운 소수에 대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매번 합성수라고 해서 P부터 다시 생성하면은 이 RNG에서 P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때 후보값 P는 랜덤한 홀수예요. 왜냐면 소수는 다 홀수예요. 유일한 예는 짝수 2죠. 2는 2빗이잖아요. 너무 작죠.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PQ는 보통 한 1014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랜덤한 홀수는 2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뽑은 랜덤한
이때 RNG로 생성하는 값은 랜덤은 홀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티 테스트, 이 소수성을 판단해서 만약에 합성수다라고 나오면 이 RNG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P에 대해서 다시 플러스 2만 해가지고 이 소수 테스트, 이 소수 판별만 같이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RNG로 P를 생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한 번만 뽑고 나서 플러스 2 칙해서 다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이 소수성을 테스트하는 이 프라이머리티 테스트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이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35가 있을 때 3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2니까 아직 괜찮아. 근데 5로 나눠보면 0이죠. 그러면 이 35는 5라고 하는 인자를 갖고 있어서 소수가 아니에요. 즉 합성수예요. 이러한 방법은 트라이얼 디비전이라고 하고, 이 방법은 3으로 맨 처음 나누는데 나눠 떨어지면 더 이상 볼 거 없이 바로 합성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합성수를 빠르게 걸러낼 수가 있긴 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소수다라고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다룬 요 P는 매우 크죠. 그래서 P보다 작은 소수들로 다 모든 소수에 대해서 P보다 작은 모든 소수에 대해서 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냐면 오일러의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P가 소수면 P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A 골라서 A에 P-1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1이 아니면 P는 합성수예요. 이 방법은 시간의 일정이에요. 트라이얼 디비전은 합성수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3으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지면 바로 합성수다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소수다라는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수로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트라이얼 디비전은 시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합성수에 대해서는 적은 시간이 걸리고, 오일러 정의는 A의 P-1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이거 한 번 연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냥 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소수 판별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트라이얼 디비전은 합성수를 빠르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수임은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충분히 나눠봐서 다 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눠본 후에는 이 소수들을 더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는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더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게 돼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오일러 정리에서 A의 P만 쓸승이 1이 아니다라고 하면 합성수인데 A의 P만 쓸승이 1, 모두 P가 나왔다고 해서 이때 P는 꼭 소수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닌데 이 수식을 만족하는 P 값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결과가 1로 나오면 A를 값을 바꿔봐서 다른 A에 대해서 반복해서 오일러 정리를 수행을 하게 돼요. 이 오일러 정리를 사용할 때 이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러 정리라는 거는 P가 소수일 때 이 수식을 만족해요. A의 P만 쓸수는 1이다. 모두 P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이거일 때 P는 소수이다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수식을 만족할 때 P는 합성수일 수도 있어요. 그 경우가 모든, 그 경우가 일부 A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합성수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A에 대해서도 이 수식을 만족하는 합성수도 있어요. 자, 일부 A에 대해서만 이 수식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A 값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특정 A에 대해서는 1이 나왔다가 A를 바꾸면은 1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는 합성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A에 대해서도 수식을 만족하는데 그때 P는 합성수다 하면은 A를 단순히 바꿔가면서 하는 걸로는 이 P가 소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니까 P보다 작은 모든 A에 대해서 이 값을 만족하는 합성수 P를 카마이클 넘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카마이클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밀러라빈 테스트예요. 요거는 오일러의 정리, 즉 이거를 수행을 하면서 요 논 트리비얼 스퀘어 루트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밀러라빈이에요. 그러니까 다 요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자, 이거는 앞서 봤던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이에요. 이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은 앞서 살펴봤던 바이너리 메소드를 사용하면 제곱하고 곱하고 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겠죠. 중간 값을 제곱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1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곱한 결과 요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때 사용됐던 요 제곱 직전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이 나왔다. 그 경우에는 카마이클 넘버예요. P가 소수인 경우에는 이거를 만족하는 요 A값, 스퀘어 루트 값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데 그 값을 제곱했더니 1이 났다. 그러면 카마이클 넘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소수 판별은 어떻게 하냐면 랜덤 넘버 제너터로 이 후보값 랜덤한 홀수를 뽑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디비전을 해요. 만약에 실패하면 P는 플러스 2씩 하면서 이 트라이얼 디비전을 반복을 하고, 만약에 미리 정해둔 한 특정 개수 10개, 100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소수들 있죠. 3, 5, 3, 5, 7 이렇게 해서 이런 소수들을 개수를 정해놔요. 미리 정해둔 개수만큼 이 트라이얼 디비전을 통과하면 그때서야 P를 밀러 라빈으로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밀러 라빈을 해서 이거를 판별하는 거죠. 오일러 정리를 해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데도 1이 나오는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카마이클 넘버라서 그때 이 P는 버리고 트라이얼 디비전으로부터 값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오일러 정리를 했는데 이때 또 1이 아니다. 그럼 또 그때 값을 버리고 트라이얼 디비전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 카마이클 넘버도 아니고 요 오일러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 A에 대해서 이 오일러 정리를 만족하는 P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 값을 바꿔가면서 밀러 라빈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A 값을 랜덤하게 뽑는 거는 랜덤하게 뽑는 것 자체가 또 랜덤이라고 하는 행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A 맨 처음엔 2를 넣고 그냥 2를 보통 2배씩 하는 걸로 간단하게 랜덤하는 것 대신에 A 값을 바꾸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수만큼 통과하면 그때 나온 P 값은 소수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죠. 엄밀히 따지면 이때 나온 P는 100% 확률로 소수는 아닌데 매우 낮은 확률로 합성수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다고 보고 B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다음은 이 RSA 알고리즘을 좀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고속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하는 과정을 고속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암호화 과정은 평문 X가 있을 때 공개키 2를 지수승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 암호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2는 이 n과 함께 공개되는 공개키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 값이에요. 따라서 이 2는 이 값을 작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2를 작게 해야지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지수 연산에 필요한 곱셈과 이 제곱 횟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2로 사용되는 값은 3이나 17 아니면 2의 16승 더하기 1과 같은 숫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진수로 표시했냐면 이거를 앞서 설명했던 이 바이너리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값이 3일 경우 이때는 11이죠. 자, 지수가 11일 때 필요한 곱셈과 스퀘어링 횟수를 살펴보면 이 비트를 하나씩 관찰하면서 제곱하고 곱하고 하는 방법이 바이너리 메소드였어요. 자, 11일 때에는 제곱을 한번 하고 x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곱하면 3승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7 같은 경우에는 1, 0, 0, 0,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면서
x를 제곱하고 다시 제곱하고 제곱하면 즉 스퀘어링을 4번 하면 16승이 되고 거기에 다시 맨 마지막 여기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17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숫자는 여기는 쭉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만 하고 맨 마지막에만 제곱과 스퀘어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링은 16번, 곱셈은 1번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죠. 그럼 이 곱셈과 스퀘어링을 하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아요. 얘는 2번, 얘는 5번, 17번만으로 이 암호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차피 공개되는 값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값을 작게 해서 이 암호하는 과정에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3, 17 이 숫자가 쓰였는데 이 3만 되어도 y로부터 x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복호화를 고속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복호화 과정은 암호문 y를 개인 키인 d를 지수로 해서 지수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복원하는 것이 복호화입니다. 이때 이 d 값은 앞서 사용했던 2처럼 짧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d는 2는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d는 2를 모두 phi n에 대해서 역수를 구한 게 d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진 d는 만약에 n이 2048 b짜리라면 이 d에 대한 기대 길이는 2048과 거의 근접합니다. 2048, 2047 정도 돼요. 기대 이 비트의 길이가. 따라서 이 d는 조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d가 짧아버리면 반대로 d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d로부터 d의 역언, 즉 2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d는 짧으면 안 돼요. 왜냐면 d는 개인 키값, 비밀 키값이기 때문에 짧으면 그만큼 이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d는 긴 길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를 짧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 키 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PQ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n은 P 곱하기 Q에 해당하죠. 이 PQ도 개인 키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비밀 정보죠. 그러면 이 연산을 모두 n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n이 P 곱하기 Q이기 때문에 앞서 배운 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림 CR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를 yt승 모두 n을 하는 게 아니라 이 y를 이 gp와 gq 상에서의 숫자인 yp와 yq로 바꾼 다음에 요 gp와 gq 내에서 지수 연산을 수행하고 이걸 다시 합쳐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앞서 우리가 G21 상에서 숫자를 G3과 7로 이렇게 대응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연산을 쭉 하고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매핑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고 살펴봤었죠. 그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D값을 n이 아니라 이 P-1, Q-1로 나눠서 dp와 dq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p에 대한 q의 인버스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y를 gp와 gq 영역으로 매핑한 이 두 값을 각각 dp와 dq로 지수승을 해서 x1하고 x2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이 q의 인버스 값을 곱하고 p로 나눠서 h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아까 구한 이 x2와 이 h와 이 q를 곱해서 더하면 이 x 값이 얘를 다시 이렇게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림을 이용한
RSA 요 암호화, 요 복화, 요 수식은 좀 복잡한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이 수식을 보고 이를 이용해서 복화를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특징은 여러분들 이 수식은 보고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특징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 Chinese Remainder Theorem, CRT를 사용 안 하고 지수승을 하게 되면 이때 사용되는 요 Y랑 D랑 N이 만약 2048비트면 Y랑 D도 2048비트예요. 그러니까 2048비트 값에 대해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PQ는 그거의 반이에요. 그러면 이 연산들은 각각 1024, 이 모든 숫자가 1024빛 숫자들이 됩니다. 1024빛 내에서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길이가 이때에 비해서 각각 2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1024면 얘네는 512가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트 길이가 2분의 1이 되면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은 계산량이 약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계산량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하고 얘는 4분의 1, 4분의 1 또는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 지수연산은 두 개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4분의 1, 8분의 1씩 줄어드는 걸 두 번 해야 되니까 얘 한 번 기준으로 했을 때 얘 두 개를 수행하는 것은 약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계산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이러한 CRT는 이 수식을 계산하는 와중에 중간에 그 온도가 너무 높았다든지 아니면 공급전압이 갑자기 너무 높게 들어왔다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가 중간에 혹시라도 오동작이 수행돼서 이 H를 구하는 과정에서 H가 뭔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계산된 X는 뭔가 잘못 계산된 X가 되겠죠. 오류가 포함된 X인데 그 오류가 포함된 X를 얻게 되면 오류 없이 포함된 X랑 연산을 통해서 이 Q 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Q 값은 P와 함께 N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알아내게 되면 P 값도 알아낼 수 있게 되고, PQ 값을 알아내게 되면 파이 n인 P-1과 Q-1의 곱 파이 n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값, 이 공개키 2로부터 개인키 D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알고리즘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GN에서 계산되는 거를 GP와 GQ 상으로 매핑을 해서 연산을 하고 다시 이 GN으로 결과를 매핑한다. 이 특징만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GN과 GQ, N의 2분의 1 크기, 비트 길이가 2분의 1을 갖는 PQ로 매핑한 후에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네 각각은 각각 연산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 특징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RSA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암호화 복화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암호화 할 때는 통신 측에서는 공개키를 사용을 해요. 즉 X에 2승을 해서 Y를 생성을 하게 되죠. 수신 측에서는 개인키, 즉 Y에 D승을 해서 다시 X를 복원을 하게 돼요. 이게 암호화 복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수신 측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복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공개키하고 개인키 사용되는 이 위치를 바꿔서 전자서명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메시지를 해시해서 나온 값을 이때는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이 서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화, 그러니까 서명 검증은 공개 키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서명 생성은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지수순을 하게 돼요. 이때 x는 해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y가 이때는 전자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서명을 검증할 때는 다시 이 공개 키를 가지고서 지수순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 나온 x가 해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메시지를 해시에서 나온 값과 요 복화 과정에서 나온 해시 값이 같으면 이 서명이 유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2로 검증을 했을 때 해시 값이 다시 동일하게 나오는지 검증을 했을 때 맞다라는 거는 요 보낸 측에서 이때 사용된 이 공개 키와 대응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개인 키 소유자만 유효한 서명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도 할 수 있고 무결성, 메시지가 변경되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A가 보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암호화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복호화를 할 수 있다. 서명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서명 생성해서 보낼 수가 있어서 이 보낸 송신 측을 인증하거나 무결성, 부인 방지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해 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이 RSA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수학적 공격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요 phi n을 알아야지 2로부터 d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phi n은 뭐냐면 p-1, q-1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아내려면 n은 pq로 소인수분해해서 pq 값을 알아내야지 요 phi n을 알아낼 수 있고 phi n을 알아내야지 2로부터 d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 n 값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n만 크면 안 되고 pq 값이 모두 커야 돼요. 왜냐면 n이 뭐 3 곱하기 하고 어떤 수인데 요 숫자 크고 n 하고 요 두 개만 크면 안 되겠죠. 즉 n은 pq에서 p는 작고 q하고 n만 크면 안 되고 n, pq가 골고루 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 n 값은 요 pq 값은 n의 2분의 1 길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얘가 512, 512 비치면 n은 1024가 되고 1024, pq가 1024면 n은 2048 비트가 돼요. 그래서 요 n이 충분히 커야지 n으로부터 pq를 소인수분해해서 얻어낸 것이 어렵게 돼요. 현재 요 인수분해가 성공한 기록이 664비트까지 인수분해하는 게 성공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 RSA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1024에서 3072비트의 n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RSA, 구현된 RSA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공격이에요. 자, 요거 첫 번째 볼 거는 부채널 공격인데 이 RSA 알고리즘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전자기기에서 수행이 될 거고 당연히 전자기기 때문에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이 RSA 연산은 주로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 즉 x를 2승하던가 아니면 y를 d승하던가 이러한 모듈러 엑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앞서 살펴봤던 이 바이너리 메소드는 스케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스케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의 전력 소모량이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자, 지금 이 전력 소모를 분석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좀 얘는 파형 전력 소모량이 낮고 이게 높죠. 자, 높은 거는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고 낮은 거는 스케어링을 한 거예요. 지금 얘는 스케어링만 하고 바로 스케어링이죠. 그러니까 스케어링 그 다음에 높으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어링,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는데 스케어링만 했다는 거는 해당 빛이 1이란 거예요. 0이란 거예요. 근데 스케어링과 멀티플리케이션을 같이 했다는 거는 그 해당 빛이 1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파형만 관찰해도 만약에 y는 개인키 d를 이용해서 y의 d승 모두 n을 수행을 하고 요러한 파형을 얻어내게 되면 파형만 잘 관찰하면 바로 이 d가 어떤 비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채널 공격은 암호 모듈에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 모듈은 이런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야 돼요. 자, 또 다른 공격은 오류주의 공격이에요. 지금 이게 이 복화를 할 때 개인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하는 수식인데 지금 최종값을 보면 요 x가 평균이에요. 요 복화를 해서 얻어진 평균인데 이 x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x2 더하기 hq예요. 이 RSA가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에 공급전압이 만약에 5V인데 순간적으로 7V, 10V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갑자기 공급전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뭔가 오동작을 하게 돼요. 아니면 5V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4V, 3V 이렇게 되면 제도 동작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온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낮춘다든가 그렇게 외부 환경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보면 몇 기가헤르츠, 이 CPU가 몇 기가헤르츠 클럭 사이클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자기기는 보통 클럭 신호를 주고 그 클럭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클럭은 어느 특정한 시간대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빠르게 이 진폭을 이거 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짧게 하면은 내부에서 제대로 동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클락 신호를 일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호를 외부에서 좀 조절해가지고 이 폭을 순간적으로 짧게 해서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오동작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클락들을 조절해서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오류주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h를 계산하는 와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x는 이때 요 x가 제대로 계산된 거고 프라임 붙인 거는 오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h'은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 계산된 h예요. 그러면 그때 계산된 x는 또 x'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x'과 x를 서로 빼게 되면 요 x는 요거죠. 그럼 x'은 h에만 이렇게 프라임이 붙어요. 그럼 같은 거는 제외하고 q 공통되니까 묶으면 h랑 h'의 차에 q의 배수가 돼요. 그럼 요 값을 n은 pq니까 n하고 서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x, 우리는 요 값은 x' x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해진 x와 오류가 포함된 x'을 서로 뺀 것과 n을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당연히 n은 pq, 얘는 요거니까 공통되는 건 q밖에 없죠. 그래서 q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p는 n을 q로 나눠서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럼 pq를 얻어내면 이 phi n, p-1, q-1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로부터 d 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러한 또 공격이 CRT로 또 매우 RSA의 유효한 공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호 수학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맨 처음 배운 거는 CRT였어요. 그래서 GN 상에서의 원소는 이 N이 PQ일 때 이 GP에 있는 원소와 GQ에 있는 원소의 이 순서쌍으로 1대1 매핑됩니다. 이때 1대1로 매핑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고 반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하면 큰 숫자인 n에 대해서 연산하는 것 대신에 p에 대해서 연산하고 q에 대해서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이 오일러의 phi 펑션이었어요. 자, 이거는 gm 상에서 이 m과 서로소인, 즉 gcd m과 a의 gcd 값이 1인 이 a 값이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이게 m이 p일 때에는 이 phi
P는 P-1이 되고 M이 PQ일 때에는 P-1과 Q-1의 곱으로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일러의 정의, 오일러 티어림은 요 파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 M과 서로소인 A를 선택하였을 때 그 A에 대해서 파이 M승을 하면 1이 나와요. 이 모두 M에 대해서 1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RSA 알고리즘은 우선 키 생성 과정에서는 이 공개 키는 n과 2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에는 두 소수 PQ의 곱이고 그 다음에 2는 1과 phi n 사이의 숫자이고 그리고 서로소 관계에 있는 숫자였어요. 이때 서로 2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 키 d가 이 phi n으로 나눴을 때 2의 모두 phi n에 대해서 2의 역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키는 2야 n, 개인 키는 2의 역수인 d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리고 암호화는 즉 이 PUK를 이용한 암호화는 그냥 단순하게 x의 2승, 이 지수연산을 수행을 하면 되고 이 복화는 개인 키 d를 지수로 해서 또 지수연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이 주요 연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모듈라 익스포넨시에이션은 좀 더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작은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어차피 이 값은 알려줘도 되는 값이기 때문에 작은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d는 비밀 값이라서 작은 값이면 안 되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d를 가지고 있는 측은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측은 pq 값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pq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돼요. 그럼 이 pq 값을 알고 있으면 n을 pq로 나눠서 이 차이니즈 리메인드 티어림을 이용해서 n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것 대신에 이 p와 q에 대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암호화 복화는 이 RSA는 암호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이 서명 생성 용도로도 생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는 이 2를 이용해서 2를 지수로 이용해서 이 지수 연산을 하고 이 복화할 때 d를 이용해서 복화를 하게 되는데 서명 생성할 때에는 개인 키를 사용해서 이 지수 연산 모듈러 익스포넨시에이션을 하고 서명 검증할 때에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디에 공개 키가 사용되고 어디에 개인 키가 사용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암호할 때는 이 수신측만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신측에서 이 개인 키를 사용해서 복화를 하게 되고 이 서명 생성은 이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서명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유일한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유일한 소유자임을 이용해서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명 생성할 때 개인 키를 사용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RSA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면 수학적인 공격으로는 이 PQ를, 이 N을 PQ로 소인수분해하는 공격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Q가 소인수분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면 요 phi n을 알아낼 수가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공개키 2로부터 개인키 d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n으로부터 PQ를 분해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큰 PQN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512 그리고 n은 1024 또는 PQ를 1024 n은 2048 보통 이거 이상의 키값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살펴봤던 공격이 이 부채널 공격과 이 오류주의 공격이었어요. 부채널 분석 공격은 이 전력 소모나 전자기파 같은 거를 부채널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수적인 정보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스케어링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전력파형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개인키 D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오류주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온도 등을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 이게 이상적인 환경을 이상적으로 변화를 줘가지고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CRT를 사용할 때 오류를 주입하면 이것으로부터 PQ값을 추출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식에 의해 D값을 또 추출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